서울 여의도의 11월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만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한강을 따라부는 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4시 강민주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강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빛은 탁했고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은 거대한 회색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풍경을 5년 동안 매일 보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루고 리스크를 계산하며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화면에는 끊임없이 변하는 차트와 숫자들이 깜박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말했지만 민주는 그저 정확하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측 가능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경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길에는 같은 지하철 칸에 타고 같은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저녁에는 아내 윤서진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보고서를 읽거나 시장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루틴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었습니다. 서진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똑똑하고 단정하며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녀는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헬스장에 가거나 책을 읽었고 서진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았어. 저녁 먹었어. 응. 다툼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이 성숙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가까워지는 관계. 그는 그것이 현대적인 결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서진이 보낸 짧은 문자를 읽을 때, 주말 아침 텅 빈 침대를 볼 때, 그 공허함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둔탁하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서 그 감정을 덮으려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대부분 광고였습니다. 보험, 대출, 부동산. 그는 보통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마치 직감처럼 아니면 경고처럼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업무 통화처럼 들렸지만 그 톤 뒤에는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서진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이태혁과도요. 민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를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괜찮으시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리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확률, 변수, 최악의 시나리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했고 정확했으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확실하게 퍼져나가는 균열이었습니다. 저녁 6시 민주는 사무실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에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깜박이는 터널 조명.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현관에 서진의 구두는 없었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틱톡, 틱톡. 규칙적이고 냉정하며 멈추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안아준 게 언제였는지 그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8시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길어져요. 10시쯤 들어갈게요. 민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시나리오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수연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서진이 정말로.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주는 약속 장소에 정확히 7시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강남역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작았고 간판은 낡았으며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여자,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남자,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는 직원. 조용하고 익명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한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모서리가 정확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한수연은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를 평가하는 것처럼.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출력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호텔 로비였습니다. 서진과 낯선 남자가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고 와인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남자가 서진의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고 서진은 그를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분석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 남편입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이태혁입니다. IT 기업 CEO입니다. 당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혁. 그는 신문에서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CEO, 성공한 기업가, 혁신가. 민주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시간, 객실 번호, 신용카드 내역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와인바, 백화점, 일정표도 있었습니다. 서진의 출장 일정과 이태혁의 일정이 겹치는 날들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6개월에 걸쳐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당신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만 있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으신 겁니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웃는 얼굴. 그 얼굴 속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되셨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 법인 카드 내역을 우연히 봤습니다. 의심스러운 지출이 있었어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장소들이었죠. 그래서 추적했습니다. 제 직업이 회계사라서 숫자를 읽는 데는 익숙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는 불확실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그는 그저 데이터를 처리하듯 상황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소리 없이 돌이킬 수 없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의 미소, 이태혁의 손, 호텔 로비의 조명.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녀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이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쓰고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은 하얗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왔네. 회사 일로 출장 갑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언제 들어와?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없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피곤해서 그럽니다. 먼저 자요. 알았어.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5년, 6개월, 수십 장의 사진, 수백 번의 거짓말. 그는 계산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자신은 무엇을 놓쳤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강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이 지나갔습니다. 강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언제부터 서진이 변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건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과 흐르는 강물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그는 한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가능하시면요. 알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다시 한수연을 만났습니다. 카페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세상과 분리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와 있었고 이번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앉아 그녀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이태혁의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지난 1년 치를 정리했어요.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은 뭡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입니다. 레스토랑, 호텔, 백화점. 대부분 윤서진 씨의 출장 일정과 겹칩니다. 민주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숫자들이 지나갔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작은 금액들이었지만 빈도가 문제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매일 6개월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편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 외부 회계 감사를 맡고 있거든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쪽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진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겠습니다. 휴대폰 위치, 신용카드 내역, 일정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눈치채면 곤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저는 이태혁 쪽을, 당신은 서진 쪽을 맡으시면 어떨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혼자 일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상대는 2명이었고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동의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저녁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서진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같은 계좌를 공유하고 있었고 민주는 모든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엑셀 시트를 만들어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진은 일주일에 2~3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민주는 각 레스토랑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대부분 강남, 청담 압구정이었습니다. 이태혁의 회사 근처였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호텔이었습니다. 서진은 한 달에 2~3번 호텔 스파를 이용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스파가 아니라 객실 요금이었습니다. 민주는 호텔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 20일에 예약한 객실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서진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디럭스 더블룸 하루 이용하셨네요. 혹시 동반자 정보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디럭스 더블룸. 혼자 쓰기에는 과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이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문자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계속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타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한수연과 다시 만났습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만들어야죠. 어떻게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둘이 만나는 걸 목격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미행하자는 겁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서진 씨가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부산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날 따라가 보세요. 정말 부산에 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미행은 그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민주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서진은 평소처럼 7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10분 후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서진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민준도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저 택시를 따라가 주세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의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가는 KTX를 타려면 서울역이나 수서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청담동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택시에서 내려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서진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기둥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었고 키가 크며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이태혁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수연이 보여준 사진에서 그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태혁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로비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차들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진과 이태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다시 정리했고 이태혁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비 소파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이태혁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서진은 잠시 앉아 있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호텔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미소, 이태혁의 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날 밤 민주는 한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사진은 찍으셨나요? 네. 보내주세요. 민주는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들 각자의 삶, 그들 각자의 비밀, 복구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계획을 세웁시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명확한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5년의 결혼, 6개월의 거짓말. 이제 그는 끝을 써야 했습니다. 감정 없이 정확하게 그가 숫자를 다루듯. 다음 날 민주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타임라인. 변호사는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귀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협의 이혼이라면 한두 달, 재판 이혼이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민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서 먹을까? 오랜만에 같이 요리하자. 민주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한수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검었고 건너편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태혁은 눈치챘습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에게 언제 말할 겁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요? 이번 주 안에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저 지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당신도요. 민준은 공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전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철. 깜박이는 불빛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일찍 퇴근했어. 저녁 준비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현관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 그는 그녀를 사랑했었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프지? 앉아. 같이 먹자. 서진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진이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건배. 그녀가 잔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뭔데?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이 물었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로비, 레스토랑, 주차장, 그리고 어제 청담동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서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아, 이건... 변명하지 마십시오.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하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제발. 얘기 좀 하자. 내가 설명할게. 민준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침실로 가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5년을 함께 산 집. 이제 그에게는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주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주말 동안 그는 호텔에 머물렀고 서진에게서 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장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배우자 측에 송달하겠습니다. 민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며 고객과 통화했습니다. 숫자들은 변함없이 정직했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한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태혁 회사 이사회에 내부 고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해충돌 의혹. 오늘 오후 긴급 회의가 소집됩니다.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행 상황 공유해 주십시오. 오후 5시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아, 변호사한테 서류 받았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민주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여의도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노트북. 그는 필요한 것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두고 왔습니다. 결혼 사진, 여행 기념품, 함께 산 가구들. 그것들은 이제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짐을 풀지 않고 창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한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회가 이태혁을 소환했습니다. 3시간 동안 신문했어요. 그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타임라인 모두 일치했습니다. 결과는요. 일주일 내로 해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해명이 불충분하면 직위 해제 절차에 들어갑니다. 잘했습니다. 이태혁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화가 나 있더군요. 내가 배신했다고 자기 커리어를 망쳤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끊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습니다. 이사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진실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힘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들은 계속 반짝였고 차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진의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었고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협의 이혼을 원하십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에서 재산을 반반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측은 7대 3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의뢰인도 결혼 생활에 기여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배신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사진,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기록, 통화 내역. 법정에 가면 더 불리해질 겁니다. 서진의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겠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판으로 갑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태혁은 자신의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명의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태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업무 관련 지출입니다. 고객 접대, 파트너사 미팅, 비즈니스 개발. 그렇다면 왜 같은 사람과 일주일에 3번씩 식사를 하십니까?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요. 그 사람은 우리 고객도 파트너사 직원도 아닙니다. 외부 컨설팅 회사 직원입니다. 이태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호텔 객실 예약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3번째 이사가 물었습니다. 업무 미팅을 호텔 객실에서 하십니까? 이태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첫 번째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평판을 지켜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 일탈이 회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진 사퇴하시거나 아니면 이사회가 해임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태혁은 일어섰습니다. 이건 내 회사입니다. 내가 만든 회사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주들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은 15%의 지분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사회는 60%를 통제합니다. 이태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날 밤 이태혁은 한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수연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태혁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큰일 났어. 회사에서 날 쫓아내려고 해. 내 남편이 증거를 모았나 봐.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혼 소장 받았어. 위자료까지 청구했어. 태혁아,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변호사랑 상의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태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텅 빈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쳤습니다. 분기 실적 검토였습니다. 그의 팀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상사는 그를 칭찬했고 동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그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는 차가웠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수연이었습니다. 이태혁이 사퇴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진 사퇴입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이사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대외적으로 개인 사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히려 후련해요.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니까 복수한 기분입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복수라기보다는 정리된 느낌이에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민준 씨, 우리 잘한 거 맞죠? 네. 우리는 피해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목요일 아침, 서진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재산 7대 3, 위자료 5천만 원. 협의 이혼에 동의합니다. 민준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마지막으로 서진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서진은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아닙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서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민준은 일어섰습니다. 서류에 사인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수연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도 내일 할 겁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우리 한번 만날까요? 제대로 된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가 괜찮으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알겠습니다. 장소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네. 그럼 그때 봐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 민주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호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주는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었고 차들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한수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태혁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태혁은 회사를 떠나면서 스톡옵션과 미래 수입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파트와 예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연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의 절반을 내줘야 했고 위자료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태혁은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지 않아서요. 얼마나 낮춰야 합니까? 5% 정도요. 이태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급하신가 봐요. 네, 급합니다. 개인적인 일이신가요? 이태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성공한 CEO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고 기자들은 그를 인터뷰했으며 투자자들은 그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이름을 지웠고 인맥은 그를 외면했으며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나야. 무슨 일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요. 당신은요?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실수했어. 이태혁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미안해. 저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태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스캔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상사는 그녀를 따로 불러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요는 아니었지만 권유였습니다. 서진은 사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봉투에 넣어 상사의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액자, 머그컵, 노트. 5년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왜? 무슨 일 있어? 개인적인 일이야. 혹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과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민주는 한수연과 약속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한남동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내부는 어두웠고 테이블은 넉넉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민준이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늦지 않았네요. 약속 시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고 그들은 와인과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와인이 나오자 수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할까요? 무엇에 대해서요? 끝에 대해서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민주는 잔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인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도 잘 되고 있고 새 곳에도 적응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요. 이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연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아파트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어요. 친구들도 다 떠났고 업계에서도 고립됐대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통쾌했어요. 그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냥 허무해요. 복수가 생각보다 기쁘지 않더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서진이 고통받는 걸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그냥 공허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대응했습니다. 다만 복수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뿐입니다. 수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뭐가 해결책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는 거죠.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러웠고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티라미수였습니다. 수연이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저를 이해해 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알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도 저를 이해합니다. 그럼 친구하는 거예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악수였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두 사람은 한남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이태혁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장 안 할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서진 씨도 연락했나요? 여러 번요. 전화, 문자, 이메일.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과거입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검었고 건너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우리 잘 견뎌냈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불빛들, 무수히 많은 삶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태혁과 서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도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는 다시 일어나 일상을 살 것입니다. 회사에 가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이태혁은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어두웠고 좁았으며 냄새가 났습니다. 한 달 전까지 살던 강남 펜트하우스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이제 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CEO 경력, 스캔들, 사퇴. 누가 그를 고용하겠습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채권 추심 전화였습니다.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이태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대가라는 것을.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것이 그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얼지 않았지만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은 정식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끝났고 위자료도 지급되었습니다.
서진과의 모든 법적 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았을 때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그의 개인사를 몰랐고 민주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분기 실적은 좋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상사는 그를 승진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주말에는 책을 읽거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끔 한수연과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를 공유했지만 미래를 강요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광화문의 큰 서점이었습니다. 그는 경제서적 코너를 둘러보다가 문학 코너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읽지 않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새로운 것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끝과 시작 사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 민주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책을 샀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따뜻했고 음악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과거는 끝났지만 미래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인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일도 친구도 추억도 모두 서울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받아주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회색빛 바다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부모님 집에 있어.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 거기서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우리의 5년, 너의 신뢰, 우리의 미래.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하지 않을게. 그냥 미안해.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 안녕. 서진은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녀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길고 외로운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책임이었습니다. 한편 이태혁은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직원이었습니다. 월급은 과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은 낡았으며 동료들은 젊었습니다. 그들은 이태혁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태혁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김치찌개 도시락을 떴습니다. 맛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옆 벤치에는 노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혁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였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을 수도, 직업이 있었을 수도, 꿈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태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더 나쁜 선택을 했다면, 더 깊이 추락했다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살고 있었고 라면을 끓여 먹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걸었습니다. 작은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상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밤 10시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수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 변명, 아니면 그냥 안부.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태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일해야 했고 월급을 받아야 했으며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민준과 한수연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쁘지만 재미있어요. 다행입니다. 민준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승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사귀면서 살았을 테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어요. 복수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날 뿐이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냥 끝이에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복잡해요. 민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요? 복잡한 게 인간적인 거니까요. 단순한 감정만 있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현명해요. 아닙니다. 그냥 많이 생각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잘 견뎌냈어요. 네,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요.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빛들이 수면에 반사되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새해에는 뭐 하실 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행 가려고 합니다. 혼자요. 어디로요? 제주도요. 겨울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좋겠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럼 같이 갈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당신도 어디 가십시오. 그럴게요. 부모님 댁에 다녀올까 봐요. 두 사람은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다음 주에 봐요. 네. 다음 주에. 수연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준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저 별처럼 작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처받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오피스텔에 도착해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독서, 여행, 새로운 취미. 작은 목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목표들이 그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를 용서하지는 않지만 붙잡지도 않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노트를 덮고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 슬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회복 중인 사람. 민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진도, 이태혁도, 과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을 살았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입니다. 민주는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희망을 가지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